중국은 미국과 잘 지내보려고 하죠. 도전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볼 때 시진핑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 일자리가 뭐 힘들고 공산당 정부의 불만을 토로하고 백지 시위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겠지만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 젊은도 엄청 많아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과 중국 이렇게 충돌하면요. 특히 관세 전쟁만 했을 때 전 세계 글로벌 GDP가 다 이제 1.6%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마다 다른데 결국 미국 트럼프 이게 이런 관세를 무차별한 관세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급망을 무너뜨리고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 이런 패권 경쟁은 결국은 앞으로의 공급망을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는, 특히 첨단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관세 전쟁은 관세 전쟁이지만 관세 전쟁은 지금 90일 동안 합의를 했지만 관세 전쟁을 제외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계속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휴전했으면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뭐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건 관세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관세 협상이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개 대응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협상을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관세 전쟁인데 지금 미국 너희들은 우리하고 협상하지 않고 계속 중국에 대해서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있어. 뭐 중국에 팔면 절대 안 돼. 다른 나라에 팔아도 중국에 팔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럼 관세 협상에서 수출 통제도 같이 올려. 그걸 같이 이야기해야지. 그럼 미국은 그건 아니지. 수출 통제는 빼고 관세만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관세 전쟁만을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첨단 산업의 부분에서 완전한 디커플링이 됩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산업 기술은 그냥 탈동조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내부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했던 여러 미국 내에 있는 전문가 싱크탱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미 미국은 중국과의 이런 첨단 산업, 이 첨단 산업도 좀 막연하시죠. 근데 그것도 나름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컴퓨팅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죠. 양자,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되는 카테고리들, 그린 테크놀로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카테고리들, 제약, 바이오 카테고리들, 나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카테고리는 다 100% 중국과 같이 못 간다라는 거. 왜? 그거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공급망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중국 주도의 공급망, 유럽까지 들어오면 세계 공급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또 어디를 따라야 돼? 혼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스로 공급망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들어가면 그럼 중국과 또 배제되는데, 근데 지금의 공급망은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 말만 듣고 미국의 공급망이 들어가면 우리는 또 중간 제재가 되는데 우리나라 분이겠냐고요. 그럼 다른 나라 다 그렇지. 이렇게 지금 영향이 커져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최소한 트럼프 위기에서의 4년은 글로벌 경제 거시적인 성장을 낮추는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산업의 공급망 자체를 바꿈으로써 혼란의 시기가 더 강화될 것 같다. 지중 패권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이득과 손실을 얻을까요?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득과 손실인데 이렇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보실 때 이득과 손실을 보면 아주 그냥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넘버원의 패권국의 도전국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둘 간의 나라 간에는 충돌이, 지금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차피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이렇게 도전국이 확실한 도전국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우리가 말한 투키디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을 억제를 해야 되는, 제재를 해야 되는, 이득을 따진다고 했을 때 지금 매우 조급한데 이득을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중국의 성장을 막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 제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중국이 지금 딥시크나 이런 첨단 산업의 성장이 매우 지금 미국의 턱 밑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지금 미국을 앞섰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왜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겠어요? 중국이 조선 선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결국 해양 경쟁력이기 때문에. 해양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은 우리가 말해 군사력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해군의 역량을 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경제 안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득보다는 미국의 이런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국을 계속 제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완전한 디커플링이 힘드니까 지금 미국 관세 전쟁에 보셨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중국산 휴지가 없으면 안 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제품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5월 달에
미국에 주문이 들어가야지만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미국인들 크리스마스 제품들이 발주를 해야지만 만들고 해서 해야지만 12월 달에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인데 휴전도 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마트가 쌓아놓은 재고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 사실 중국은 미국하고도 안 싸우고 싶죠. 안 싸우고 싶죠. 중국은 뭐 그냥 그대로 갔었으면 뭐 반도체도 나름 뭐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중국은 당연히 미국과 잘 지내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안주까지 도전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미 벌어졌어. 이미 미국이 마음을 먹었어. 그럼 중국도 오케이 받아줄게. 네, 그런 부분에서 힘들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볼 때 시진핑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 첫 번째, 일단 14억 명을 내가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잖아. 공고히 할 수 있잖아. 이번에 관세 전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자리가 뭐 힘들고 막 그래서 공산당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예전에 코로나 시위 때처럼 백지 시위도 일어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분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 젊은도 엄청 많아요. 미국산 제품 145%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미국 손님들한테는 식사 비용에다 145%의 부가세를 때리겠습니다. 나이키 신발 안 시켰고 뭐 스타벅스 안 가겠다. 많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입장은 14억 명을 하나의 공고히 하는 계기. 두 번째, 이 양이 벌어진 거 기술 자립들을 더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6, 7년 사이에 엄청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고. AI 특허나 PCT나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논문 인용수를 봐더라도 2018년 그러니까 미중 간의 대립이 생기기 전과 후를 딱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엄청 낮아요. 그 이후에 엄청 올라갑니다. 특히 2022, 2023, 24 이 우리가 말한 PCT 특허, 뭐 AI, 휴머노이드, 생성형 AI 이런 뭐 등등의 우리가 첨단 기술에 있는 관련된 양적 지표가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편으로는 지금 힘들지만 중국의 이런 산업의 거도화를 더 빠르게 촉진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건 맞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뭐 이득과 손실 부분에서는 뭐 다 중국 입장의 이득과 손실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미국 입장에는 지금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조급한 게 더 많죠. 시켜야 되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트럼프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오자마자 지금 취임하자마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한다는데 좀 계속 되죠. 내 말 안 듣죠. 푸틴도 내 말 안 듣죠. 미국과 지금 중국과 관세 전쟁 했는데 내 뜻대로 중국이 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조급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근데 미국은 내 혼자로는 지금 힘들다라는 거. 내가 중국을 하기에는 이미 중국이 많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과거에 이제 바이든이 했던 동맹국 우방국들과를 동참을 시켜서 제재를 하는 그걸 또 그대로 가져오고 트럼프 씨가 관세를 묻혀서 하는 제가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전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들어오면 분명히 묻고 더블로 간다. 제가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1기를 잊어라. 이미 바뀌었다. 바이든 행정부. 그렇기 때문에 동맹 무방국들을 도움이 없이는 미국 혼자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공급망 자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협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협상의 카테고리 하나가 경제 안보라고. 그러면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 한국한테 중국, 대중국 제재에 동참을 요구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동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참 잘못하면 아까 미국한테도 맞고 중국한테도 맞고 이래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불리한 입장이죠. 이득보다는 지금 조급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미중 패권 전쟁은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장기간 갈 것입니다. 관세 전쟁은 타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45%, 125%는 미국인들 크리스마스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단시간 내에 중국산 크리스마스 제품을 만들어준 나라가 없어요. 진짜 무슨 이야기로 지금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수도 있다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단시간 내에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없는 그게 한 36%, 5%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한 2천억 불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단시간 내에 다 하면서 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단시간에 대체할 수 없는 게 그게 한 10% 정도의 한 170억 달러. 그거는 뭐 반도체,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초에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결국은 중국을 더 유리하게 만들 거다. 미국에 그렇게 자료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 4월 3일자 포스트를 커버 스토리를 보시면 모자에 마가잖아요. 근데 보면 Make America가 아니라 Make China Great Again이라는 거. 그게 영국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였어요. 그다음에 그건 아시아 버전의 표지였고 미국 내에 이코노미스트 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를 톱으로 자르고 있어요. 그걸 망가뜨리고 있던 게 진영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더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야기가 아마존 가시면요, Make China Great Again이라는 모자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간다. 바꿔 말하면 관세 전쟁은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50% 합의가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이 자본시장을 조금은 더 이 월가 자본들한테 좀 열어줄 겁니다. 열어줄 것입니다. 열어준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원하는,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제2의 합의 택도 없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미중 간의 패권, 아까 계속 강조해 첨단 산업의 부분에서는 그냥 계속 갑니다. 5년, 10년, 15년. 기간이 자꾸 이렇게 길을수록 중국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게 지금 미국일 수밖에 없는. 그럼 그렇게 늘 조급할수록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던 한국이 너무 중요하고 일본이 너무 중요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된 그 중요한 동맹국들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자기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국은 또 한편은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히토리를 지금 우리나라한테 처음 수출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히토리 7종에 대해서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한테 처음 이제 히토리를 승인해줬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략적,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첨단 패권은 계속 간다. 탈동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들은 이 변화의 흐름에서 내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물류, 생산 이런 것들을 그림을 잘 꾸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진짜 현실은 어떠한가요? 소비 심리가 조금 올랐어. 표현이 이렇게 쓰니까 이만큼 올랐어. 왜냐하면 이번에 노동절 연휴 때도 한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움직였고 여행을 갔고 또 이 소매 규모 돈을 쓴 것만 봐도 훨씬 더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 온 요커들 같은 경우도 우리 명동에서만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우리가 알리페이라고 하죠. 알리페이를 쓰는 그 계산을 금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 199%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중국 요커들이 한국에 왔다라는 자체는 돈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년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왜 조금이라는 게 그만큼 느껴진 요즘도 정도. 그러니까 확 좋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다. 뭐 부동산 여전히 이제 쉽지는 않죠. 어렵고 그건 단기간에 하실 문제는 아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말할 때 중국 경제가 뭐 많은 분들이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고 부동산이 안 올라오고 있고 소비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막 힘들 거라고 하지만 힘든 건 맞지만 중국 경제가 최악의 뭐 이렇게 떨어지고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 여전히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5%대 했고요. 2분기도 봐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관세 전쟁했지만 또 90일 여유를 했었어요. 중국이 GDP 5%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고 투자도 다 중요합니다. 수출이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수출이 급락을 하면 중국의 소비 침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충격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완전 다른 팩트로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보면 대미국 수출 의존도는 한 9.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국 수출의 9.8 정도. 많을 때는 19%, 20% 갔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동남아로 갔습니다. 남미도 가고. 그래서 미국 수출이 떨어진 부분에서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부분들. 소비는 중국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5경 원이 넘습니다. 5경 감이 안 오시죠? 5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봐야 몇백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쨌든 간에 사람 잠자고 있다는 건 여전히 돈을 잘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아까 제가 왜 조금이라고 했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죠? 새 것과 쓰던 걸 새 거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삼성이 중국에도 많이 수출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삼성이 힘들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삼성이 수출을 많이 한 거예요 중국에. 그만큼 보조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바꾼 거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먹히고 있다. 이구환신 매우 중요하다 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이런 기조로 갈 겁니다. 금리는 낮추고 돈은 더 푼. 근데 금리는 계속 보면서 낮출 때 돈을 푸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조의 강도에 따라서 계속 조절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시장의 이동성을 늘 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2분기도 5% 방어할 것 같아요. 왜? 일단 미국이 또 유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2분기 또 방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저는 5% 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부분에서는 이제 소비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힘들다. 금리를 인하를 한다 해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더 떨어질 거야. 중국 정부는 계속 지금 부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줄다리기가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지금 그 나름의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소비를 하려면 결국은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 안 되면 결국은 금융 자산이겠죠.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하든가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시장을 부양하려고 중국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2억 명이 넘는 중국의 개미들이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좀 주식에서 조금 해서 계속 이제 돈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식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나오는 시그널이 중국 정부가 주식을 정부가 챙기겠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도 지금 홍콩도 지금 높게 가고 있지만 계속 조금씩 우상향을 가는 걸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은 많지만 일단 중국 정부도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의 한 5% 내외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하면 그러면 소비가 안 되고 수출 안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은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럼 투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투자하면 중국 하면 콘크리트 견제 중국 막 뚝딱뚝딱 돈 써가지고 막 건물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건물 짓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인프라 투자는 과거에 그런 투자가 아니라 신형 인프라라는 거죠. 빅데이터 센터, 5G, 기지국 계속 만들죠. 충전소 계속 만들죠. 전력 공급망도 만들죠. 인프라 깔죠. 이것도 인프라. 근데 이거는 신형 인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섭다라는 거지. 중국을 자꾸 부동산의 시각으로 막 뚝딱딱 버블 경제로 보는 건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중국이 체질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인프라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형 인프라, 그죠? 빅데이터 센터, 5G, 이런 AI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깔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주면 중국 경제 성장은 저는 올해도 5% 내외 할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 강도에 따라 돈을 또 풀 것이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2분기를 일단 방어했을 거라고 보고요. 3, 4분기인데 4분기 경제는 중국은 원래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는 반응을 합니다. 문제는 3분기가 어떠한 반응이죠. 이게 90일 끝나고 나서 관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얘기는 끝나고 나면 3분기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정말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충돌하느냐, 진짜 120% 가느냐. 그러면 3분기가 근데 중국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대중국 제품들을 아예 제로로 생각한다는 생각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없다라고 하고 지금 판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빠지면 어디서 메꿔야 되지? 동남아에서 메꿀 것인지 또 수출을 남미를 더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플러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메꿀 것이냐 그러면 이제 투자라든지 인프라 그럼 신형 인프라 이런 조합에서 이미 하나씩 꼼꼼히 판을 막 그려놓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때 미국의 위협이 될 만큼 급성장했던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중국 경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인데 경제를 모르시고 하는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 경제가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 성장할 때 막 올라갔잖아요. G2 할 때 그 10%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9%, 8%, 7%, 5%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걸 보지 어떻게 보면 이런 양적을 보시면 아닌 게 아니라 절대 성장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이 금액을 보셔야 돼요. 과거에 10% 성장할 때 1%의 금액과 그죠? 10년 전에 중국 GDP의 1% 금액과 지금의 1%는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8, 90년대 10% 성장 안 했나요? 지금은 5% 성장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뭐 3%도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때 중국 지금은 아닌데 덩치가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10% 성장보다 지금의 5% 성장이 뭐? 사이즈가 더 커. 그러니까 절대 수치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장의 크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실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 앞으로 중국은 7% 성장 못합니다. 중국은 결국 소프트 랜딩인데 중국은 앞으로 경제성 어떻게 될 것이냐. 어쨌든 간 이 5% 내외 성장을 앞으로 한 5년 정도 버텨줘야 돼. 요즘도 버텨줘야 돼. 4%도 또 내려앉겠죠. 또 버텨줘야 돼. 또 내려앉겠죠. 3%. 미국 성장이 5% 하나요? 안 하거든요. 사이즈가 지금 넘버 2인데 전 세계에서 GDP 3등, 4등, 5등 하는 나라를 다 합쳐도 중국 GDP에 안 됩니다. 때문에 중국은 나름의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 내외를 최대한대로 앞으로 3, 4년 동안 유지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올해 얼마에 버틸 것이냐인데 그것도 안 되면 4% 내려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질 일은 절대 없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중국 경제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향후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완전히 우리가 봤던 중국 경제하고 다를 겁니다. 중국 경제의 체질의 특성 변화, 중국의 성장 모델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성장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을 할 때 과거에는 제조였다면 지금은 첨단 산업과 고부가가치, 저부가가치 산업이 포션이 컸다면 지금 고부가가치 포션이 클 거라고. 이것은 확산할 수 있는 효과가 너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의 중국 경제가 변화될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과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과 또 부정은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중국의 방향성은 매우 명확합니다. 확실하게 저렴한 과거에 있는 성장 모델은 안 하겠다고 이미 여러 가지의 정부의 정책, 지금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첨단 산업, 그러니까 과거 35년도 그러니까 중국이 2013년도 게 딱 시진핑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이 기준이었던 과거 35년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면 저렴한 거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동 집약형으로 2013년도를 기점해서 미래 35년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죠. 중국은 그때부터 계속 이제 첨단 산업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 제재로 인해서 생각보다 빨라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중국 경제가 그런 체질의 변화를 일단 봐야 된다. 두 번째, 근데 중국의 가장 단점은 농촌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은 아직까지 4억 명이 넘는 농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농민, 농촌, 농업, 이게 삼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슈가 가장 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4억 명,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가려면 결국은 지금 중산층이 한 6, 7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지금 한 14억 중에서 아주까지 농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올 것이냐. 그래서 도시화를 통해서 편입이 시키는 그 와중에서 혼돈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게 되실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 금융 자본 시장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하면서 제가 볼 때 월가 자본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 자본 시장이 계속 저는 지금도 개방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자본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많은 관심 있는 또 투자자나 구자 입장에서도 그런 변화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는 한 3가지 관점, 경제산업 체질의 변화, 과거는 다른 산업, 첨단 산업, 제조 혁신을 통한 변화 이건 확실하다. 두 번째, 농촌 경제
경제에 따른 여러 가지 충동, 여러 가지 좀 충격이 있겠지만 이게 또 중국 경제에 이해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구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 자본시장이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중국 자본 계정은 절대 오픈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중국 경제를 앞으로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죠. 중국 경제의 체질의 변화, 산업의 고도화,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 혹은 주변국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가장 현장감 있게 팩트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30년 넘게 뛰어다녔던 내용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죠. 감사합니다.